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시사터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016년도에 어떠한 세상이 열릴까? 각 이슈마다 우리가 한번 실제 시장과 경제 현상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16년도 10대 경제 트렌드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실제 이게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이슈 하나하나가 나의 경제생활, 나의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한번 같이 고민을 갖는 시간으로 오늘 이승조의 시사터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가 화두를 뽑은 게 G2, 미국과 당연히 중국이겠죠. 빅매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빅매치라는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서로 잘해보자라는 개념보다는 약간의 권투시합에서 서로 싸움하는 약간의 충돌적 개념 이런 것들이 표현된 단어가 빅매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G2에서 중국과 미국이 같이 협조 공조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차이 아메리카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차이나하고 아메리카의 합성어.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면 전체적인 공조 체계에 의한 흐름으로 즉 중국이 수출에 주력을 하면서 수출 제품 같은 것들을 유럽이나 특히 미국에 팔 때 미국의 소비자들이 중국 제품을 사갖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미국 시민들은 싼 제품을 중국 제품을 사주고 그 사주는 에너지에 의해서 중국은 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수출을 잘해서 또 국가의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그 축적된 부를 갖고서 미국의 국채를 또 사주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차이 아메리카 시스템이 그동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유지해 오지 않았나. 그런데 이 상황이 2014년에서 15년 사이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약간 중단하면서 이제 긴축으로 금리 인상하고 이런 구도로 가는 기점에서 뭔가 조금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중국이 미국 국채를 샀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오히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규 사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10년짜리 미국 국채를 중국이 갖고 있는 부분이 점점 축소되면서 다른 대체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 추세가 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G2 빅매치로 더 현실화될 거고 이게 더 확대되는 확산의 변곡점이 2016년도 1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1월 달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뉴스라든지 네이버나 구글링으로 통해서 검색해 보면 AIIB 이걸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AIIB가 여러분들 내년도 1월 달에 출범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출범한다는 자체가 AIIB를 통해서 뭔가 거기에 자금을 갖고 중국 주도하에 뭔가 전략 정책이 이제 뭐 동남아시아가 됐던 인도네시아가 됐던 뭔가 어떠한 자금을 대출 받는 나라가 생길 거고 그 나라를 통해서 뭔가 중국과 연계된
국가 전략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으로는 인도네시아가 제일 먼저 그 AIB를 통한 원조를 받고 그걸 통해서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전략, 즉 물류나 철도를 연결해서 철도와 물류 이것을 활성화시키면서 중국의 제품이라든지 중국의 경제권, 어떤 면에서 위에나 국제화 시도를 AIB와 1대1로 전략을 형성해서 국가 전략화시키는 것이 중국의 2016년부터 2018년이 시진핑 집권 2기로 가는 하나의 분기점인데 2018년까지 AIB를 통한 뭔가 영토 확장, 여기서 영토는 땅의 확장이 아닙니다. 위안화의 영토 확장, 이거를 시작하는 것 같고 그 시발점이 AIB를 통해서 전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우리가 상당히 AIB를 통한 이런 전략에 우리 국가 전략도 같이 숟가락을 얹든지 뭔가 거기에 연계된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주장하고 그 지분에 따라서 뭔가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도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표현한 게 신넛크래킹이라는 단어가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7번째 신넛크래킹에 빠진 한국경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새로운 신넛크래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조선주하고 철강주하고 뭐 심지어는 건설지라든지 화학 플랜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급락해갖고 52주 최저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한계 기업 구조조정이 대부분이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련된 기업들, 우리나라의 국가 관련된 또 시가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뭐 건설주나 조선주 주가 보시면 여러분들 한 대표적인 예로 대우조선해양 보십시오. 거의 5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과거에 뭐 한 10분의 1 토막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보시면. 그게 지금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정책 당국은 그 대우조선해양의 뭐 산업은행 지분을 통해서 뭐 또 국가 세금을 통해서 지원을 뭐 몇 조 이상 해주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 저는 AIB를 통한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도 있지 않겠습니까? AIB의 우리나라의 지분 순위가 몇인지 아십니까? 5위입니다. 그러면 이 AIB 지분 구성의 도표도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 영내하고 역외가 있습니다. 영내는 이제 아시아권 중심에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4번째 지분 상위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지분이 우리 한국이 3.8%, 투표권은 3.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역외에서 독일이 4.5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AIB에 속한 참여한 국가별의 순위로 보면 5번째 위치에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이 AIB의 대장 역할을 하는 즉 지금 얘기로는 그 총회의 진위친이라는 전 중국 재정부 부부장을 AIB의 총장 역할 의장이 될지 총장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표를 맡고 총재를 중국 진위친이라는 분이 맡고 그 다음에 5명의 부총재가 선출될 것 같습니다. 그 5명 중에 반드시 우리나라가 지분 관계가 5위니까 여기서 반드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부총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총재 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국가 전략을 통해서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장이 가능하냐면 우리 재원을 통해서 SOC 이거 하기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뭐 4등 비슷한 뭐 몇 조 이상의 자금을 출연해 갖고 뭔가 SOC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관련돼 갖고 조선 막 건설주라든지 뭔가 관련된 기업들은 플러스의 에너지를 받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까? 내년도 4월 달에 총선이 있고 2017년에 대선이 있고 또 2016년 11월 달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2016년에서는 선거 불확실성이 전체 경제의 또 불확실성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구간에서 대규모 SOC를 우리 국가 재원을 갖고 하기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경제 세금이 많이 걷히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가 또 2016년에서 18년까지 경제 디플레이션도 우려되고 더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기보다는 이 현재보다는 2015년보다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국가 부채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로 지금 또 금리 미국이 인상하고 또 지속적으로 인상할 때 우리 또 가계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불확실성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시각을 주고 있는 입장에서 대규모 SOC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AIB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AIB가 형성된 재원을 갖고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산동반동이나 중국과 연결된 해저터널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규모 그리고 뭐 우리나라 참여 기업과 중국 기업이 연계해서 뭐 5대 5라든지 51대 49라든지 그런 것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전략화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국가 전략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북한을 공장화시키는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하고 해갖고 뭔가 북한의 대규모 원전을 짓거나 아니면 철도를 짓거나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남북관계에 관련돼 갖고 쌍방 협상에서는 저는 불가능하거나 또 지금 현 정부 체제에서는 또 미국이 껴있는 호흡에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공장을 짓고 심지어 원전을 짓고 아니면 또 뭐 북한에 철도를 주면서 또 나진 선봉지구하고 유라시아 이니티브 지금 2012년도에 현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공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이니티브. 근데 그 공약 전략은 지금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전략이 다시 구체화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금을 AIB를 통해서 조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도 긍정적으로 또 미국과 일본도 그 전략에 반대 입장을 쉽게 왜냐하면 TPP를 통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지금 제가 TPP를 설명했는데 지금 빅매치에서 가장 또 블록화의 또 하나의 큰 그림이 중국은 AIB를 통한 국가 전략, 그 다음에 위에나 국제화 전략, 그런 전략에 동남아시아라든지 또 화교 경제권을 강조시키면서 뭔가 변화의 큰 틀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밥숟갈 얻는 전략으로 해저터널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을 현지화시키는 그러한 전략에 중국과 관련된 AIB 자금을 써서 거기에서 경제 활성화 전략하면 여러분들 지금 경제 성장률 3%가 아니라 4%까지도 급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러한 국가 전략을 지금 총선 이후에 다음 차기 정부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선택해 주길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신너크래킹에 빠진 상태에서 아무 국가 전략과 성장 전략을 포기한 채로 지금 현 상태로 뭐 한계 기업 정리나 구조조정에서 뭔가 그 문제점만 해결하려고 그러는 코스로 가면 우리는 심각한 디플레이션이라든지 한 10년을 고생하면서 또 일본 따라가기가 될 가능성 확률이 더 높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따라가기보다 새롭게 이거를 여러분들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국가 전략을 세우면서 뭔가 새롭게 AIB의 자금을 조달받아서 뭔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국가 전략에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그러면서 국가 전략화시키면서 실행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흐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국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 남북 간에 어떤 전략을 세우더라도 미국의 그 한미 군사 동맹 여기에 또 엮여서 또 미국의 또 투자, 미국의 국가적 전략이나 시각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정부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자 간의 해결 문제가 안 될 때는 다국가 간의 국제적인 법에 의해서 뭔가 그 틈새를 뚫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전략 전술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기준점이 저는 AIIB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AIIB가 출범하는 동시에 또 미국은 TPP를 또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시동을 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시각이, 두 가지 호흡이 지금 여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개별 FTA, 한미 FTA, 한일 FTA, 한중 FTA, 한 베트남 FTA 이러한 각 국가 간의 쌍방 협약에 의한 FTA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면 TPP에 가입 안 해도 그렇게 큰 문제 되는 거 없어. TPP 가입하려고 그러면 그 조건이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쌍방 간의 FTA를 통해서 끌고 가자. 이 전략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쌍방 간의 그 FTA 협약이 글로벌 국제 다국적 국가들 간에 연결된 법 상위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하위에 있을 것 같습니까? 국제법상으로.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충돌될 때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 베트남 FTA에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우리가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TPP에 뭔가 위배되는 상황이 나오면 TPP 쪽이 우위로 점에서 베트남 FTA 통해서 돼야 되는 부분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노출될 경우에 우리나라 국력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나 큰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제가 왜 베트남 FTA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삼성그룹이라든지 현대차그룹이라든지 지금 베트남 쪽에 현지화 전략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 가동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생산하게 되고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 계속 증가하는 속에서 우리 제품들이 베트남 시장으로 뭐라 그럴까요? 판매가 되면서 뭔가 수출도 증가하고 그래서 현지화 전략이 좋게 또 긍정적으로 작동하길 바라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또 하나는 또 베트남의 현지화 전략은 어떤 면에서는 백도어 전략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TPP에 가입 안 해도 OEM 방식으로 베트남 제품으로 우리가 실적으로 만들었지만 베트남 상표를 통해서 미국이나 TPP 국가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국과 미국이 빅매치가 들어가면서 서로 차이 아메리카 시스템이 아닌 환율 정쟁 시스템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노이즈 현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이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가서 또 군사적인 갈등 구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남중국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거기에 인공섬, 군사기지, 거기에 또 센카쿠 열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국제 뉴스편에서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2016년도에 더 부각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격적으로 군사적 충돌이라든지 국가 전략이 충돌되면
환율도 금융시장도 같이 요동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구분이 안 됩니다. 보이지 않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G2의 핵심되는 미국과 중국이 TPP 한축하고 그 다음에 AIB를 통한 중국의 또 위에나 국제화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하나의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또 영내 공동체 이게 RCEP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화면에서 보면 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해갖고 중국의 중심에 RCEP 그러니까 TPP에도 포함되어 있는 기업도 있고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영내 포괄적 RCEP에 포함된 나라 이렇게 겹치는 게 동남아시아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TPP하고 RCEP가 환율 전쟁으로 충돌되면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2016년 화두에 센카쿠라든지 남중국 인공섬 군함 떴다 비행기 떴다 그러면서 또 국제 환율이 변동을 하고 위에나 변동하고 위에나 약세는 계속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또 유가마저도 계속 하락하면서 침체 국면이 되면 이 정치적인 갈등 구조가 경제 침체를 더 강화시키면서 우리나라의 너크래킹이 더 심화되고 우리나라 경제의 에너지가 더 축소돼 버리는 이러한 극단적인 절벽 상태도 노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벽 끝에 쓴 다음에 투자 판단하지 말자고요. 경제 전략을 세우지 말자고요. 미리 선도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전략과 노출을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전략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기업은 기업대로 기업 전략으로 세계화 전략을 만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늪에 빠진 이 침체된 부분을 2016년에 뭔가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도적으로 국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 선도적인 전략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중국과 미국의 두 가지 충돌되는 것을 서로 공통분모로 융합시키면서 선도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국가적인 총력을 다하는 하나의 뭐랄까요. 응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개인이나 국민 갖고 혼자서 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삼각 총합적으로 힘을 합치면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인드로 뭔가 국가 전략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 화두에서 1, 2, 3 뽑아낸 거 한번 보시죠. G2 빅매치, 돈줄 재기. 당연히 금리 인상하고 긴축을 하니까 세계 경기는 부진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뭔가 침체로 빠지고 유럽도 침체로 빠지고 미국마저도 그들만의 리그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세 번째로 가라앉는 신흥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새 신흥국으로서 여러분들 보시면 유가가 급락하고 그래서 자원을 개발해서 파는 나라일수록 지금 환율 변동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에너지가 완전히 디플레이션 되고 침체되는 걸 여러분들은 뉴스나 뭐 검색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이 어떻고 그 다음에 또 아르헨티나가 어떻고 베네수엘라가 어떻고 심지어는 베네수엘라 이 경제 침체라든지 유가 급락이 좌파 정부를 우파로 바꾸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유가 하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G2의 앞으로의 진행되는 그 과정이 차이 아메리카 쪽으로 가는지 환율 전쟁으로 가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민감한 신흥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완전히 삼각파도를 맞아서 한번 침체 국면에 늪에 빠져서 고통을 다 감수해내고 제2의 IMF를 겪으면서 털릴 거 다 털린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고통의 구간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가 IMF 한번 겪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본이라든지 이러한 또 IMF의 냉정함, 거기에 의사결정 판단만 잘했다면 이런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그만큼 뭔가 반감시킬 수 있었고,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다 막 수많이 도산했고, 그리고 우리 거기에 종사하는 또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에 빠졌었습니까? 그리고 그거의 열매는 다 누구한테 뺏겼어요? 우리나라 유수한 기업들 도산하면서 거기에 건물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그 헐값 매각한 거를 그 해외 투기 자금이라든지 해치펀드가 다 사면서, 여러분들 제가 여의도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여의도의 그 건물들 원래 증권회사나 어떠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뺏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로즈가 서울증권을 사갖고 1년 후에 엄청난 차익을 내고 팔았다라든지, 어떤 기업을 M&A 해갖고 헐값에 사서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대박을 이루는, IMF 때 또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미 겪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또 하나의 여러 가지의 그 또 불확실성이 물밑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G2 전략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화시키고, 그거는 여당과 야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략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의 성장성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미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전략에서는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심각한 고민과 거기에서 응집력을 보여야 될 때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닌가. 그래서 2016년도에 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1번, 2번, 3번 세계경기 부진, 돈줄 재기, 가라앉는 신흥국, 유가 침체, 모든 거 디플레이션에 또 나쁜 거가 나빠지면 우리는 더 나빠집니다. 그런데 그럼 나쁜 거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당해야 됩니까? 국가 전략 세우고 힘 합치면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뚫고 가는 기본 전략 아이디어에 AIB를 충분히 우리가 5번째 지분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주장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중국은 자기네들 전략 위주로 세울 겁니다. 1대1로라든지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일각에서는 베트남을 연결해서 북경과 베트남을 잇는 대철도, 그러면 거기에 라오스도 지나가고 미얀마도 지나가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나라들과 같이 뭔가 SOC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거의 과실을 중국 쪽에 다 뺏기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럼 바숟갈도 하나도 못 얻고 아무것도 행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빠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갖고 플랜트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 구조를 보시면 건설, 조선, 철강, 화학, 중장대 장치산업이 아직도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구조조정되고 한계기업대에서 자산도 매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2의 IMF 같이 쪼개져야 되겠습니까? 그걸 국가 전략화 시켜서 뭔가 응집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AIB가 내년도 출범하고, 이 전략에서 우리가 국가 주도로 두 가지 아이디어, 해저터널 전략을 현실화시키든지, 아니면 북한과 중국과 우리와 연계된 이 삼각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북한을 공장화시키고, 여기서 내가 북한을 공장화시키는 게 여러분들 보면 제가 공산당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 우파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공장화시켜야 된다는 전략을 내세우는 이유는 여러분들 북한 노동자들이 동남아시아보다 훨씬 더 쌉니다. 일단 거기에 진출한 기업들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 가갖고 언어가 통합니까? 그런데 북한 노동자하고는 자유롭게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60년대, 70년대 같은 배우고 돈 벌겠다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화된 노동자, 근로자를 우리는 북한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교육만 조금만 시키면 아주 양질의 노동력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왜 베트남까지 갑니까? 컨트리 리스크 때문에 북한 못 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AIB 통한 남북 간의 협상으로 해서 가라고 하면 대기업들은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그런데 글로벌 법이 보장해주는 전략하에서 가라고 그러면 대기업들이 자금을 씁니다. 장단건대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개성공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우리가 또 지금 현 정부도 DMZ 생태공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DMZ에 묻어있는 지뢰 그걸 관광사품화 시키는 겁니다. 그걸 제거하거나 폭파시키는 것도 관광사품화 시킬 수 있거든요. DMZ 생태공원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 여행자들이 DMZ에 놀러 오게끔 여러분들 보시면 그 디즈니랜드라든지 중국에서 이러한 금융 외에 유흥 서비스, 오락 이런 것들을 큰 대형화시키면서 프로젝트 해갖고 관광을 유치하려고 왜 노력하겠습니까? 이걸 아이디어로 바꿔보면 DMZ도 우리 관광상품으로 엄청난 부가가치 높은 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정전협정이 풀려야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바로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왜? 한미 군사 동맹 때문에. 이거를 미국과 북한과 우리하고 삼각체계로 풀어라고 하면 풀릴 것 같습니까?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AIB에 자금을 써서 거기에 연동해서 투자 대상을 다국적화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하다면 국제법이 우위를 기준으로 해갖고 뭔가 하나의 국면 전환을 유도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도 강력하게 반대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노출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가 전략의 아이디어가 2016년도에는 진짜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현 정부에서도 노력해주고 그 다음에 차기 정부 2017년 12월 달에 차기 대선이 있고 이 차기 대선을 위해서 지금 우리 정치권이 완전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 그리고 새정치연합도 당명도 더불어민주당 바꾸면서 뭔가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국가 전략을 당 차원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미래 가치, 미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국가 전략을 뭔가 화두를 하나 세워놓고 힘을 합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2016년 10대 경제 트렌드의 1, 2, 3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거를 타개해가는 그러니까 뒤집어 보자고요. 이걸 그대로 당하지 말고 국가 전략으로 뭔가 전환시키는 전환 국면을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북한을 공정화, 그 다음에 해저터널, 그리고 AIB의 지분을 통한 뭔가 밥숟갈 얻는 뭔가 추진하는 그런 전략을 총체적으로 집중해서 시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테러와 경제. 이거는 뭐 IS라든지 당연히 테러와 경제가 2016년도 지배하겠죠. 10월 27일 날 중국에서 두 가지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반테러법하고 그 다음에 산해 제한 철폐.
산하제한 철폐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그 유아 관련된 뭐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아가방이라든지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그 정책과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민감하게 실생활 바뀝니다. 그런데 중국이 반테러법, 그 다음에 산하제한,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반테러법도 뭐 IS하고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의 이슬람 그것 때문에 생겼지만 저는 이 반테러법 속에는 북한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반테러법 하에서는 북한이 마음대로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하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노이즈가 될 거고 쉽게 전략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거 선택하면 당장 제가 예측이 맞을 겁니다. 석유 중단시켜요. 이게 반테러법에서 벌써 우리는 연상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북한과 우리와 러시아와 연계되는 이 사각구도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유라시아 이니시티브의 다시 재현이라든지 또 철도, 물류, 건설, 우리나라는 그쪽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상선이라든지 한진해운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GS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이 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저 멀리 중동이나 이런 것보다 북한에서 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과 우리나라 쪽에 해저터널 할 때 거기서 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대공사일 겁니다. 이게 단언컨대 이게 성사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5% 넘어갑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말자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그래서 테러와 전쟁, 이 경제 이 부분도 2016년에 상당히 우리 생활에 또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화두를 제공하는 단어인데 거기에 연동돼서 중국 오리엔트된 관련된 기업들은 추세 트렌드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추경절벽 우려와 경제심리, 신너크래커의 한국경제, 또 주택 공급 과잉 속의 전세는 심화, 산업경기의 회복 지연,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중국과 미국이 충돌되고 그 다음에 유가가 더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그러면서 또 환율 전쟁의 군사적 충돌까지 가면 당연히 이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상위의 시나리오의 전환점을 우리가 스스로 정책 결정으로 바꿔버리면 이 밑에 예측치가 달라지는 세상이 됩니다. 그럼 너크래커가 아니라 너크래커 상황이 반대로 되는 겁니다. 중국과 북한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무려 2%나 올릴 수 있는 전환 국면이 돼서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10대, 20대 청년들의 일자리, 이 한 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골드타임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지 골드타임 2016년 1월부터 시작 가동됐다고 봅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야 되는 용기와 또 여야당 구분 없이 합치는 국가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도 시사터치를 통해서 이 조그만 물결이나마 이런 전략과 그 미래 지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우리 국가가 나아갈 길, 그 다음에 선택해야 할 정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시했던 AIB 통한 국가 전략의 국면 전환과 북한을 공장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쌍방 간의 합의보다는 국제법을 통한 다국적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AIB 출범할 때 우리가 같이 전략화시켜서 시도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봤고 여기에 관련된 흐름이 우리 일자리라든지 주식시장에서 여기에 또 관련된 지금 건설이나 조선이나 구조조정하고 또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데 오히려 직원들을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을 국면 전환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아닐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책 위반자 되시는 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진짜 실행에 옮기는 2016년이 되길 바랍니다. 이신조의 시사 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